정치비상구 2부 순서 전재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의원님, 네. 이거 사상 초유의 악수인데요, 지금 방송 중에. 네. 아니, 이게 의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의원님을 이제 그 대선 관련된 그 후보, 잠재 후보군으로 거명을 했더니, 네. 당시에 패널이 장성철 소장하고요. 그 다음에 박진영 그 부원장이 나왔거든요. 두 분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라고 칭찬을 하던데. 밥을 샀습니다. 밥을 싸셨어요? 네. 아니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기록을 쭉 보니까 인품까지 훌륭한 분이라서 얼마나 정치 역정이 긴가 봤더니 굉장히 오랜 기간 부산에서 도전을 해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길게 도전하신 거죠? 제가 첫 출마를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내리 3번을 낙선을 하고 네. 그리고 4번째 만에 당선돼 가지고 지금 이제 5번째, 6번째 해 가지고 지금 3선이 됐으니까 지금 20년 됐죠. 야, 네. 지난번 선거 생각을 해보면 총선 4.10 총선인데 벌써 이제 1년 가까이 돼가는 기간인데 18개 지역구죠, 부산 지역이. 그중에 17개 지역을 국민의힘이 가져갔는데 유일무이하게 삼선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때 선거 굉장히 어려우시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선거는 한 보름 전까지 되게 좋습니다. 분위기가. 늘. 보름 예. 전까지는 늘 좋은데 이번 선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선거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으면 이제 모든 언론사에서 뭐 전국 판세 분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도에 파랗게 물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서울 수도권으로부터 해가지고 호남까지. 그러면서 부산에서 이제 역풍이 말하자면 역결집 현상이 일어납니다. 야, 이러다가 부산에서도 국민의힘 성적이 안 좋으면 이 보수정당 괴멸하겠다. 네. 이러면서 부산에서 역결집의 바람,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선거 막판에 사실은 이제 다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총선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최소 한 6, 7곳은 되는 걸로. 그랬군요. 예, 네. 왜냐하면 우리 자체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역결집 바람이 정말 세게 불더라고요. 야, 네. 정말로 그러니까 192석 가운데 부산이 한 석이라는 게 사실은 믿기지 않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사실은 이제 투표함을 열고 나니까 부산 시민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부산 국회의원 18명인데 달랑 1명만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네. 선거 끝나고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조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나도 오히려? 그럴 줄 몰랐다. 네. 나도 그럴 줄 몰랐다. 근데 아마 이제 민주당이 일단 부족한 것이고 저희들이 채워야 될 게 더 많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이 맞을 거고 다음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최소 그래도 18명 중에 대등한 위치는 아니더라도 네. 부산을 위해서 뭔가 좀 경쟁을 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네. 적어도 한 대여섯 석, 7, 8석 정도는 부산에서 민주당이 좀 차지를 해야 부산 발전이라는 것을 놓고서 경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산에서 경쟁의 정치 질서가 빨리 복원이 돼야 됩니다. 경쟁의 질서가. 경쟁의 정치 질서가 복원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게 정치도 독점이 돼버리면 사실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부산에서 더 많은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이게 그 용량초가 상태로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부산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의원님처럼 부산 지역에서 오래 지역에 정치하신 분들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선거의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전국적 인지도는 좀 낮은데 이번 대권 국면에 이제 돌입해서 후보가 되시려면은 인지도의 장벽을 좀 넘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또 중앙정치 무대에 뭐 큰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길 가다 보면 뭐 알아보는 정치인도 아니고 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든 부산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부산의 골목골목을 훑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런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골목 정치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골목대장, 예, 속칭.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재선 때 한 30개월 정도 지금은 3선이잖아요. 네. 재선 때 30개월 정도 해가지고 제가 방송에 무려 1080번을 나갔어요. 아, 진짜요? 네, 예.
저 뭘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만 하니까 방송을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 나름 이렇게 좀 뭐 좀 알아보는 사람도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네. 이제 뭐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예. 부산에서 삼선 뭐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야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이제 삼선이 됐고 붉은 밭이 된 부산의 푸른 한 점, 푸른 한 점. 네. 푸른 한 점이 전재수인데 음. 그러면은 전재수의 이야기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전재수의 스토리가 있을 테고 음. 그렇다면 그 험지에서 정치적 험지를 딛고 일어선 전재수의 스토리를 북구 바깥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적어도 정치적 험지에서 이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민주당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대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이제 권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야, 뭐 전재수 아는 사람 누가 있노? 아니 그래서 전재수의 고민 스토리가 중이죠. 좀 네. 개인적으로 우리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게 제가 좀 그 호구 조사를 좀 해보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네. 부산 지역에 국회의원 입후보를 하셨잖아요. 근데 총선 때 캠프를 하는 걸 꾸리는데 선거 캠프 그때 막내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떤 경험이 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캠프가 꾸려지면 사무실 엉망이잖아요. 뭐 정신없이 일해야 되니까 일단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침 6시. 6시에? 네. 새벽 5시 40분 나와가지고 사무실을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합니다. 아 청소를. 아, 네.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화명동이라는 동네 이제 조직 담당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이게 그룹으로 8명 9명씩 그 조직을 다 만듭니다. 예. 아. 그 조직 관리를 이제 제가 전부 다 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우리 노무현 후보 모시고 가서 이제 제가 작업을 해놓으면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거죠. 가서 네. 노무현 후보가 이제 마지막 이제 표를 굳히는 작업하고 또 노무현 후보가 오지 못하면은 그때 이제 선배 그룹들이 안희정, 뭐 정윤재, 이광재 아 그때 캠프에 다 계셨구나. 다 네. 있었죠. 예. 거기가 이제 제일 선배 그룹들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호철 수석 뭐 다 선배 그룹들이었죠. 이분들이 또 후보 대신 오셔가지고 왜 노무현을 찍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이 조직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마지막 이제 표 굳히기 작업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함영일동의 조직 담당을 했는데 하루에 조직을 8명, 9명, 13명 되는 조직을 하루에 25개씩 만들고 다녔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마 보면, 예수님 네. 시대나 부처님 시대 예수님의 12사제가 있잖아요. 부처님의 열 제자가 있고 네. 제가 아마 부처님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있었으면 아마 그분들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던 거죠? 30살이에요. 29살. 29살에 예, 그런 예. 조직을 하고 다녔다. 그러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연배가 5, 60대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상당수가. 지금도 만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나이로 하면은 50 중후반 정도. 아니 그러면 사실 30대 꼬맹이잖아요. 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조직하려고 하면 그래 지금도 아유, 뭐 그때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얼굴이 사가 보여도 그때 얼마나 뽀얗겠습니까? 예, 그때는 나는 뽀얗고 네. 또 장가도 안 가고 그래 중매 서주신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야. 그렇지 요즘도 만나거든요. 그분들 네. 만나면 지금도 여전히 이제 누님이라고 부르죠. 누님이라고요? 예, 이제 80 다 돼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지역구에서 80m로는 누님 형님이고 아 80m로 80 누님. 밑으로는 누님 형님, 네. 80이 넘어가면 큰 형님, 큰 누님. 예, 이렇게 돼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이제 그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분들 이름을 들으니까 네. 하나같이 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어떤 작은 청와대 같아 느낌 들었을 때 그렇죠. 네, 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의원님도 보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 근무를 하셨죠. 네. 그다음에 경제정책수석실 근무하셨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부속실장으로 이제 맞습니다. 그 청와대 생활을 마감을 하셨는데 이렇게 새 직군을 다니는 게 쉬운 일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네.
그 여러 정부에 걸쳐서 청와대를 2번, 3번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요. 한 정권에서 청와대를 사표 쓰고 들어가고 사표 쓰고 들어가고 사표 쓰고 들어가고 이렇게 3번을 들어간 경우가 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와대 이 부속실장이 1급 비서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 나이로 36, 이거는 만으로 34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가 엄청 끼어 있는 거,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참모들을 볼 때 나름의 구분법이 있었습니다. 구분법. 예. 네. 아, 이 친구는 출마 자원이다. 아, 이 친구는 참모 자원이다. 그래가지고 출마 자원에 있어서는 네. 예를 들면 부산이라는 정치적 험지에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경험과 청와대 직급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뒷배를 만들어 주셨구나. 만들어. 네. 그런데 출마 자원에 한해서 그다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막내긴 했어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전재수 저거는 출마 자원이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랬군요. 저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말하자면 지역에서 출마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정치적 자원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선거 한 번 떨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선거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부모님, 가족, 친인척, 친구들 뭐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근데 그 선거 떨어졌다. 그럼 내상이 심하죠. 그렇죠. 모든 걸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선거를 이제 3번을 했잖아요. 내리 3번을 떨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출마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이게 엄청 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어린 나이에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이 청와대 비서관까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출마를 하라고 하는 출마 자원으로 명백하게 분류를 해서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시고 챙겨주신 건데 출마를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이제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래가지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도 2월 달에 취임을 하고 한 달 보름이 안 돼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럼 선거 결과가 어떻게 아마 했습니까? 불보듯 뻔한 것이죠. 불보듯 솔직히. 뻔하죠. 네. 예. 거의 뭐 부산은 말할 것도 네. 없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시민 장관도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 맞아요. 출마해서 네. 대구에서. 그다음 제가 이름을 대면 이제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름 대면은 다 알만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전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 다 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뭐 알아서들 판단하시라 요 정도만 이제 멘트를 하셨는데 네. 근데 저는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를 했죠. 야, 그대로. 장렬하게 전사하셨겠네요. 네, 보니까. 근데 네. 그때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했던 분들은 15% 득표도 못 해가지고 선거 비용 보전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 저는 이제 그때 39%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민주당 간판으로 39% 받았어요. 엄청난 건데 예. 그거는. 그러니까 네. 민주당 간판으로 나가면은 이제 불리하다 그래서 민주당 간판을 떼버리고 탈당해가 무소속에서 출마를 했는데 전부 뭐 13%, 9% 받고 떨어질 때 저는 정도로 가는 것이 맞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때 당시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알아서들 정치적 판단을 하시라. 탈당을 하든 뭐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가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무소속 출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속내는 네. 힘들고 어렵지만 민주당 간판으로 달고 네. 나가는 것이 정치를 오래 할 수 있는 것이고 명분을 틀어지는 것이다라는 그 속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탈당하지 않고 그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죠. 그래가지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네. 이제 다 떨어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봉하마을로 불렀어. 예. 낙선자들 쫙 불렀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쪽 가운데 자리에 앉아 네, 계시고 그렇겠죠. 네. 양쪽 테이블로 쫙 해가지고 낙선자들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늦게 갔어요. 네. 늦게 갔더니 노무현 대통령 왼쪽 자리에 이름 되면 아는 사람인데 네.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이름은 제가 안 밝히고 네. 유튜브는 노무현 밝혀야 대통령- 되는데 좀. 노무현 대통령 왼쪽 자리에 네. 앉아 있던
야 임마 니 일 나고 재수야 니 일로 온나 내 옆에 와서 앉아라. 야, 그러니까 그 말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 예, 전재수라는 예. 판단을 한 그러니까 것이구나. 네.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 간판으로 정치적으로 분리하더라도 그렇게 출마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낙선자들 주셨네. 못아놓고 네 일로 온나 내 옆에 와서 앉아라. 야가 내가 부산에 출마해 가지고 32% 받았는데 야가 내보다 더 많이 받았다. 39%를 39% 받았으니까. 받았다. 민주당 간판으로. 그런 이제 야. 에피소드도 있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이력 중에서 제2 부속실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잘못한 점 중에 하나가 제2 부속실을 없앤 걸로 거론이 되는데 실제로 해보셨으니까 네. 왜 없애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그 활동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지원의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활동은 대통령에 준하는 공식적 활동과 업무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청와대 내 직제와 예산 편성을 통해 가지고 영부인 활동을 공식화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렇죠. 왜? 어떤 식으로든 부처의 예산을 쓰든 청와대 예산의 일부를 떼와 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 안에 이 부속실이라는 직제와 예산과 인력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영부인 활동을 공식화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걸 안 한 겁니다. 자신의 모든 활동을 숨쉬고 싶어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기록을 안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권양숙 여사는 아마 그런 일이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영부인이 국무위원하고 연락을 합니까?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아마 그 김건희 여사 사실은 이제 수사의 ABC라는 것이 네. 이게 뭐 작당 모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게 결국은 통신 수단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김건희 여사 핸드폰 압수수색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그것만 거죠, 그 하면 부분은. 네. 아마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 뭐 장관 또는 뭐 국정원장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명태균하고 뭐 이런 다 이야기들이 드러나겠죠. 나오는데 네. 근데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어떤 수사의 선을 지키면서 네. 그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 확보라든지 뭐 비화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썼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걸 확보 안 한다는 것은 수사의 ABC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사실상 봐주기 수사, 사실상 눈 감아주기 수사 이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대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쨌든 아직 공식적으로 네. 출마 선언 안 하셨지만 당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전재수 의원을 후보군 중에 하나로 거론하고 있는 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대선 관련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난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배경을 두고 어떤 의미인지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그 설왕설래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저 아니래도 날 새는 줄 모르고 숱하게 많은 언론과 숱하게 많은 사람들과 이 집권 여당에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뭐 법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어떤 사람은 무슨 좀 품성이 어떠니 어떤 사람은 뭐 정책이 어떠니 오만 가지 검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전재수의 이야기와 전재수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서 뭔가 공감을 얻고 경쟁력 있게 승부를 해야지. 그렇게 예. 해야지. 이미 제가 아니라도 이미 숱하게 많은 뭐 사람과 이 정치 세력과 언론이 다 붙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를 굳이 제가 이야기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의 ABC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민주당이 집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전재수가 경선을 뛰게 되면 민주당이 집권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는지 어떤 흥행 요소가 있는지 이거를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포부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간단합니다. 아니 그리고 보니까 지난 그 대선 당시였죠.
부산 지역 의원들이 더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현역 중에서는 최초죠. 최초이고 혼자였는지 제가 기억까지는 안 나는데 여간 이재명 그 후보를 당시에 지지한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전재수 의원이 친명계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언론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전재수의 개파는 뭐냐 이런 궁금증 언론도 갖고 국민들도 갖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친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재수의 정치적 자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 그 출마 자원으로 분류를 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던 이것이 전재수 정치의 정치적 자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숱하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졌던 이 낙선의 경험이 전재수의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친노지 그 이외에 뭐 비명이니 친명이니 이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출마를 하더라도 남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경선 주자에 대한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저는 어디 줄 서고 어디 후광 받고 후광을 가지고 그런 정치를 할 의사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딛고 있는 부산이라는 정치 지형 자체가 공천 받아봐야 떨어질 가능성이 호락호락하지가 많습니다. 않죠. 예. 네. 그러니까 공천 받으려고 누구한테 잘 보이고 무리 지어 다니면서 나는 뭐 비명이다 반명이다 친명이다 할 친문이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흠지다 보니까 당선되더라도 지역구에 할애해야 될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직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개파에 줄을 서고 개파에 몸을 의탁하는 이유는 주요 당직을 공천 받을 때 공천, 그다음에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당직에 대한 욕구 때문이거든요. 근데 부산이라는 정치 지형 자체가 공천과 당직에 대한 이것이 어디 개파에 몸을 의탁하지 않더라도 의탁해야 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그런 정치 지형이 있는 겁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저를 무슨 뭐 어디 친명이다 비명이다 반명이다 친문이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험지에서 단 한 사람의 민주당 지지자를 더 만들어내는 그 고난과 역경의 정치를 예. 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본인을 친노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정을 하셨으니까 저의 드리는 정치적 말씀인데 자산이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통 친노라고 하면 당연히 친문이겠거니라는 추측들을 세간에서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망한 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하면 저는 여전히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게 가톨릭 사제 같은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존경할 만한 분이고, 근데 다만 지난 대선 때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게 된 결정적 이유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 잘못됐다. 대선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 정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것은 더더구나 선거의 결과라는 것은 한 가지 오롯이 한 가지 단일 요인이 요인은 아닌 거죠. 한 가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정치는 다단하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51대 49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51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49일 수도 있고 문재인 정부가 49라면 이재명 후보가 51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 탓 내 탓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전부 복합적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거기서 제가 이제 주안점을 주목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과가 미진하다. 그래서 이 개혁은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돌파력이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개혁의 완수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당시 시대 정신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금명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대선 시기에는 60일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시대 정신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전재수가 만약 출마한다면은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돌파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윤석열의
불법적이고 헌법에 반하는 계엄 때문에 정치적 위기가 지금 와 있고 이 정치적 위기는 정치적 위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위기와 경제 위기가 믹스가 돼가지고 네.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지금 온 나라의 위기가 지금 엄습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 위기, 경제 위기, 나라의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구 소멸의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 기후 위기의 문제, 일자리 소멸의 문제 이게 한꺼번에 막 다 같이 오니까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싸움이냐? 정치의 본질은 싸움이잖아요. 정치는 싸움을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치의 본질은 싸움인데 정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제압해버리는 절멸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가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절멸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정치는 이 절멸적이고 파멸적인 싸움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싸움의 종식이다. 네. 이것이 저는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최근에 당에서 그 중도 보수 지향이라는 걸 두고선 굉장히 말들이 좀 많은데 그런 중도 보수를 우리 민주당이 지향을 해야 된다. 이런 그 표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거칠게 말씀을 드리자면 좀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정당의 세계적 트렌드는 물론 이제 유럽, 미국 뭐 등등 해가지고 극우 정당들이 판을 창궐하고 치고 있지만, 네. 극우 파시즘 등장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현대 정당이라고 하면 캐치올 파티라고 그럽니다. 대중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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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부자로, 부자는 더 부자로 말하자면 이런 말하자면 욕구를 다 반영하는 겁니다. 각 계급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가능하면 다 당이 녹여내가지고 정책화할 수 있다면 다 받아들이는 캐치올 파티, 대중정당의 방향성을 다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 이념지향적인 정당 노선 싸움을 합니까? 저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게 선거 국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51%를 획득하기 그럼요. 위한 네. 이것을 목표로 당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 국면이 되면 우리가 이전에 반대했던 정책을 차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이고 있는 정당의 노선 투쟁, 노선과 예. 크게 뭐 쓸데없는 논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민주당이 담을 수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면 좋습니다. 극자와 극우를 빼고 다양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향은 진보 지향이어야 된다. 그것이 민주당 70년의 역사고 자랑스러운 전설과도 같은 김대중 노무현이 이어온 민주당의 기본 방향이다. 네. 진보를 지향하되 진보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져가되 그 안에 이념적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일단은 뭐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신 거 아니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다양한 지금 후보군들이 어쨌든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이준석까지 범보수를 아우르면 그러한데 솔직히 만약에 내가 그 범야권의 후보가 된다. 혹시 붙어보고 싶은 상대 있습니까 혹시? 한동훈. 제가 71년생이잖아요. 아, 네. 저도 머리도 좀 스타일링도 하고 이게 한동훈이 머리에 신경 쓰는 거, 한동훈 대표가 이게 옷 와이셔츠 넥타이에 신경 쓰는 것에 10분지 1만 제가 좀 신경을 쓰더라도 제 스타일이 상당히 괜찮을 텐데. 제가 71년생이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73년생이고. 그렇죠. 네. 70년대생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타워팰리스 살잖아요. 저는 부산에 이제 살고 있고 네. 집도 한 칸 없는 극명하게 대립이 될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한동훈 대표는 말하자면 이미지 정치 하잖아요. 네. 정치를 되게 테크니컬하게 하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제 부산에서 여러 이제 낙선의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포장된 이미지로는 부산에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체화된 어떤 리더십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부산에서 이제 살아남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와 극명하게 대립될 수 있는, 극명하게 비교될 수 있는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아닌가. 그리고 네. 이제는 이게 좀 새로운 물결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일어나야 되고 그러나 그 새로운 물결이 그냥 뭐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네. 뭐 70년대생이라서 내가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준비 안 된 70년대생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한 경쟁을 한다면은 뭔가 대한민국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 정치비상구 2부 순서 전재수 의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이제 윤석열 탄핵이 아마 8대 0으로 인용될 겁니다. 그럼 그날부터 대선 시계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박근혜 탄핵 때 딱 60일 탄핵 인용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에 선거를 네. 치렀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촉박합니다. 저도 네. 저도 요즘 이제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지 그 속에서 붉은 밭이 된 부산의 푸른 한 점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민주당이 집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 한 분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는 민주당이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전재수의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지 집중적으로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고 또다시 좋은 기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